안녕하십니까. 대형회계법인 최구호 회계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R&D 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 기업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지원금을 통하여 R&D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R&D 사업의 회계 정산을 맡고 있습니다. R&D 사업비를 처음 지원받는 기업, 그리고 이미 지원받은 적이 있지만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규정에 맞게 R&D 지원금을 잘 활용하셔서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본 강의는 파트 1 사업비 편성 부분과 파트 2 사업비 정산 부분으로 나누어 두 개의 동영상으로 제작되었으니 두 개의 동영상을 각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트 1 사업비 편성 부분입니다. 일단 비목별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비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접비 안에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용개발비 이렇게 7개의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는 간접비로 하나의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세목별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는 내부, 외부 인건비를 이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등에서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입니다. 연구시설을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을 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연구재료비는 과제 수행을 위해서 어떤 시약이나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경비들, 그리고 시작품 제작비 이런 것들을 연구재료비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가 연구과제 추진비와 올해 통합이 되었는데요. 자, 일단 시험분석비, 인쇄복사비, 문헌구입비, 전문가령비, 그리고 국내외여비, 회계정산수수료 등으로 이제 연구활동비를 편성을 하셨었는데 올해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연구과제 추진비에 있던 항목들이 연구활동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회의비, 사무용품비, 초과근무식대, 연구환경 유지비 이런 항목들을 연구과제 운영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직접비의 5% 이내 그리고 연차별로 1천만 원 이내에서 편성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입니다. 이 과제에 참여한 참여 인력들의 기여도 평가를 통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연구개발비는 본 과제 수행에서 위탁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위탁기관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는 영리기관은 직접비의 10% 이하에서 편성을 할 수 있고 간접비 고시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출연연구소 이런 데는 간접비가 고시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편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각 비목별로, 각 세목별로 편성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인력, 그러니까 기업체에 소속된 인력 또는 외부 인력, 그러니까 외부 인력이라고 하면 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나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다가 참여율을 곱해서 인건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급여 총액이라고 하면 해당 연도 동안의 급여 총액인데 세선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그리고 1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포함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가 과제에 참여하실 경우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 실적이 안 좋다든지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익이 조금 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를 적자 난 기업은 그러면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월평균급여로 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는 월 3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실 분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해서 참여를 하셔야지 뭐 5%만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참여를 굉장히 낮게 참여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회사에 소속된 분들은 현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이나 어떤 학교 이런 데 소속된 분들 중에서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현금으로 계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연구 지원 인력도 인건비에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을 위해서 신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규 채용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채용을 해야 되느냐? 사업 공고일 전 6개월 이내까지 신규 채용을 한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7년 이하의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현금 인건비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인정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이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시는 기업들은 현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기에 나와 있는 현금 인건비 편성 기준뿐만 아니라 기존 이 상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정부 출연금의 50%까지는 기존 인력이든 뭐든 상관없이 50%까지 정부 출연금의 50%까지 현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인건비 편성입니다. 학생 인건비는 주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과제를 수행하실 때 이제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인데요. 학위별로 한도가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월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참여율만큼 이제 학생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석사, 박사 이렇게 각 학위 과정마다 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연구시설 장비비입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말 그대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들을 연구시설 장비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연구 장비를 구입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과제가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과제가 끝나도 소모돼서 없어지는 항목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구입을 완료해서 과제에 충분히 사용해야지만 사업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현물로 계상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장비여야 되고 구입가의 20%까지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취득가 100%를 현물로 출자하시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80%가 현물이 부인정이 돼서 현금으로 환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취득가의 20%까지만 인정된다. 이걸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용 PC 같은 경우는 비영리 기관이고 회박계약서에 이제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에 집행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업체들은 PC나 이런 장비들을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구 재료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과제에 소모되는 그런 재료들을 그리고 어떤 시작품 제작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에 대해서는 현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외부에서 사오는 경우에 연구 재료비로 책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제품, 시작품, 시험 설비 제작비는 이제 외주 가공을 맡겼을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금으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고 연구 재료비 세목에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구 활동비 편성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과제 추진비와 올해부터 통합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산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줄 그어 놓은 부분들이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는 항목들인데요. 첫 번째, 참여연구원들의 국내외협의, 그러니까 국내협의 또 국외협의 모두 다 연구활동비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내협의는 연구과제 추진비였고 국외협의만 연구활동비였는데 이게 이제 연구활동비를 합쳐지면서 국내외 협의를 다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비를 쓰실 때는 회사에 여비 규정이 있으시면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부 규정이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장 시 발생된 그 비용에 대해서 카드로 집행을 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사업비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실비라고 해서 무조건 과다한 금액을 지원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비 같은 경우에는 거리와 연비를 감안을 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경우도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준용을 하는 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어떤 숙박비 그리고 식비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준용해서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복사비 그리고 각종 수수료 이런 것들 연구활동비에서 편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시고 전문가 자문 확인서를 구비를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수당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문가 자문 수수료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신 후에 전문가한테 지급을 하실 것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헌 구입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이런 것들 다 연구활동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 및 교육, 세미나 개최비, 그리고 원고료, 통용료 이런 것들, 그리고 시험 분석비 이런 것들의 이제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분석비가 아마 대부분 과제를 하실 때 들어갈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연구활동비에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의장 사용료라든지 회의할 때 어떤 세미나 이럴 때 강사를 불러서 했다든지 그런 이제 전문가 활용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회의 및 교육 세미나 개최비로 해서 연구활동비에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식대나 다과비는 연구과제 운영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연구활동비 내에 속해 있긴 하지만 회의 시 식대나 다과비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 운영비로 해서 직접비 5%, 그리고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활동비 편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연구과제 운영비에 세목이 이전이 됐다. 연구과제 추진비가 없어지고 연구활동비로 통합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로 이제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식비,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 등으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직접비의 5% 이하, 그리고 연간 1천만 원 이내에서 편성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용품비는 구매를 하실 때 과제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비소모성인 것들은 불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소모해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사무용품들로 구매를 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환경 유지비인데요. 이건 하나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환경 유지비 같은 경우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에 연구환경 유지비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사실 수 있는 품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구환경 유지비 걸어치고 탁자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품목을 적으셔야지만 그 품목을 살 수가 있고, 단순히 연구환경 유지비라고만 쓰시면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항목이 되어버리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회의비는 외부 기관 사람들과 회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를 회의비로 쓰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다른 기관 소속 참석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 분끼리 회의를 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반드시 다른 회사 사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과 같이 회의를 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 회의록을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회의록에 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석자 전원의 소속과 이름 그리고 서명까지 받으신 회의록을 구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와 다갑이 합쳐서 3만 원 한도를 적용받으니까 이것도 집행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초과 근무식 때는 이 과제 때문에 야근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제 야근식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근식 때는 야근 일지를 작성을 하시고 1인당 10,000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 규정에 야근식 때가 2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0,000원까지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은 과제에 참여한 인력들에 대해서 이제 과제에 참여하느라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수당을 편성을 하고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도가 있는데요. 어떤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연구수당을 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들한테 배분을 할 때는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 참여연구원이 2명이다 라고 하면 1인당 최대 70%까지 가져갈 수가 있고, 3명이면 1인당 최대 60%, 4명이면 50%, 5명 이상이면 최대 1명이 가져갈 수 있는 게 40%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과제 책임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가 종료될 때 참여율과 어떤 기여도를 평가를 해서 연구수당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가 중단, 문제 과제가 된다든지, 불성실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편성을 해놨더라도 집행을 하실 수가 없고요. 성실 수행 판정이 나버리면 협약된 연구수당에서 50%까지만 집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과제도 성실하게 이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연구개발비인데요. 이제 이 과제에 위탁기관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경우에 위탁연구개발비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주관기관 직접비의 40%를 초과해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 직접비, 현물 포함된 직접비, 그리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성된 위탁연구개발비는 그 위탁기관에서 다시 직접비, 간접비 똑같이 이렇게 다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비입니다. 간접비 같은 경우는 일단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가 고시된 어떤 기관들은 그 고시 비율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간접비가 고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직접비의 17%, 그리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간접비를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가 크게 보면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편성이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많이들 하시는 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어떤 신용평가비, 과제 신청하실 때 처음에 이제 신용평가 받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 이제 간접비로 편성해서 집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이제 과제가 종료되고 나서 기술 임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특허 출원할 때 들어가는 특허 출원료, 이런 것들을 간접비로 많이들 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비 편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지는 파트 2에서 사업비 정산편에서 또 이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불인정 사항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을 다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